네, 저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션은 2019년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교육 미래 세션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세션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돼서 내빈 소개 생략하고요. 인사 말씀 생략하고 곧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될 주제는요.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입니다. 발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혜영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입니다. 네, 2016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연구를 위해서 미래 학교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향, 교육평가의 방향을 3개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2018년에 연구되었던 3천년도 연구 교육평가의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평가라는 것은 교육 내용인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인 교수학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예측하고 있듯이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저출산, 그래서 학령 인구의 감소, 과학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 기반 사회의 심화, 그다음에 글로벌화의 심화, 경제 사회 및 사람들의 생활 방식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학교 교육도 그 혁신을 거듭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희 1, 2년차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 교육 변화의 방향은 첫 번째는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는 저 학령 인구의 저하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학생 수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다문화 교육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 구조나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여서 직업과 진로 교육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식 활용의 교육,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창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 감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래 변화를 예측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학습의 방향도 변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의 핵심인 교육평가 비전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교육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변화하고요. 객관식에서 선다형 평가 중심에서 서술형 수행평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종합평가에서 형성평가, 과정평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교육평가의 비전을 수립하여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상위 어떤 지향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교육평가가 연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앞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요, 국내 교육평가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을 했고요. 국내 사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사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평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의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그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키워드 중심으로 다이아그램 분석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비전, 내용, 방법, 테크놀로지 개선 방향 등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빨간 점선을 중심으로 보시면 비전에서 개인 맞춤형 평가,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다영역 평가, 자기 주도적 평가, 역량 평가 등의 키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으로 저희가 9개의 교육 평가를 선도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면담하고 자료 수집 등을 시행했는데 대표적인 나라로 저희가 방문한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물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OECD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 밀레니엄이 시작됨과 동시에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을 규명하고 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 교육을 전망하면서 교육과정을 내용을 바꾸고 교수 학습과 평가를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저희가 국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평가 선도 사례도 6학교 이상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국외의 혁신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학교라고 할 수 있는 창덕중학교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그 교육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이나 개인 맞춤형 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혁신학교 중에 하나인 삼각산 고등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개년에 걸쳐 학생의 적성하고 특기를 고려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것을 3년 동안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추후 학생의 진로라든지 직업을 탐색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이스트사이드가 해외 여러 이제 그 미디어에 소개가 됐는데 이런 그 1인 1 프로젝트 수업 평가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연구 보고서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전체적인 헤딩이나 키워드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래 학교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딥이라는 이니셜로 상정했습니다. 딥은 다양성, 수월성, 공정성, 참여성의 첫 영문자를 따서 상정한 미래 학교 교육 평가의 지향점인데요. 딥이라는 전체적인 말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학생 개별 하나하나를 깊게 들여다보고 성장을 도와주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방향성 하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도출한 교육평가 2030 초중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평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4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평가, 학생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평가, 인지 중심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비인지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다영역 평가가 교육평가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 이런 키워드도 도움이 되지만 키워드가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에서 미래를 전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미래의 어떤 교육평가의 방향성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2가지를 더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미래 교육평가를 이끌 핵심 동인의 조합을 통해서 미래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시나리오를 구안을 해서 구체화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수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30년 미래 교실의 평가를 예시 자료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보실 자료는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하나인 다 영역 평가인데요. 기존의 평가는 주로 학생들의 지식이나 능력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여러 가지 적성과 특성을 고려한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평가 외에도 앞으로는 다 영역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미래 교실을 예측해 볼 때 미래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1인 1 디바이스를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학생이 지필 평가 외에도 자신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모둠 평가, 개인 성찰 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해서 이것을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의 적성이나 소질을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진로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평가 시스템이 되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는 교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영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챗봇이 교실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양한 수업 학습 평가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교수 학습 자료와 평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정책 입안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DB라는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면서 교육평가 비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전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런 비전이 2030년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국가 수준에서 이러한 저희가 설정한 비전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실제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더라도 그 교육 공동체가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비전 확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전 실행을 위한 미래 교육 평가의 체제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초, 중, 고, 대학 입시까지 연계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적성에 맞게 평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앞으로의 직업을 탐색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된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어떤 평가 전문성이 신장되지 않으면 이런 그 비전의 실행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을,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언과 어떤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그 원하시는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지금 15분이 됐나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3견해에 걸친 방대한 그 발표를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소략을 했는데요. 저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 이후에 세션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생각이나 저희 연구팀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형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진단 및 대안이란 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천경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사용할 줄은 모르는데요. 일단 이 연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을 773명을 패널로 구축해서
5년 동안 양적 설문조사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패널 조사를 해본 결과 한 50%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30% 이상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 약간 못 미치는 수가 무업의 상태로 있는 거로 저희가 5년 동안 패널 조사 결과에 분석이 됐고요. 그 2018년도에는 그 세 가지 경로, 이행 경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60명을 질적 패널로 구축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러면은 그들이 주요 연령이 27세가 됩니다. 27세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해 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조사 결과 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읍면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전국 표준화 모델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구축해내느냐 하는 것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그냥 발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청소년 전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했을 때 학령기 7세에서 18세가 한 39만 명이 추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추정 방법이 있지만 19세에서 24세가 36만 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36만 명 지금 저희 패널이 와 있는 범주가 19세에서 24세 범주에 지금 저희 조사 대상이 와 있기 때문에 36만 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가 약간 못 미치는 수가 무업의 상태로 있다. 그럼 한 7만 명 정도가 무업 청소년의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 대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저희가 조사 결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외 정책을 서치할 수 있는 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저희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정책을 비교해서 진단하는 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이제 청년 정책이 최근에 이제 그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랬을 때 제가 그 앞에서 국내외 사례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청년 정책이 저희는 주로 대졸 청년 실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6만 명, 그러니까 저학력 청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학력 청년층의 문제, 이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정책에서 이들의 초점을 둔 정책, 지금 한 36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7만 명 정도는 무업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무업의 비율이 대졸 청소년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들에 대한 초점을 둔 정책이 또한 중시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정책에서도 청소년 정책은 주로 이제 청년 정책이 대상이 되면 좀 빠져 있는데요. 24세까지가 저희의 주요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청소년 정책의 주요 공간은 사실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러니까 수련관이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이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거점 공간으로서 직업 교육이라든지 지역 사회에 살아있는 직업 세계와 만나면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도 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도 받는 이런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진로 직업 교육 정책을 보면 주로 진로 교육 전달 체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미 16세, 저희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중학교 졸업 연령 이후부터는 진로 직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직업 전환 과정이 원활히 마련되고 있다 할 때 지금 한국의 진로 직업 체험센터나 진로 체험센터는 재능 기부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단순한 체험 위주로해서 직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제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견습 제도를 비교했을 때 이거 저희 이제 좀 직업 능력 개발을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견습 제도는 유럽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고 거기에는 수당도 따릅니다. 물론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랬을 때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일부에만 제한되고 있고, 사실 지금 직업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게, 일반 학교의 문제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충족시켜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습, 위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사업장이 좀 광대히 조성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제교육이 좀 법제화되고, 이건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직업능력개발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좀 관장할 전문기관이 설치돼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진로 직업교육에 좀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역량 체계라는 것을 제가 좀 유럽 국가의 이게 보편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한국도 지금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든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하든 이 자격과 학력이 연계가 돼서 청소년들은 어디에 있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과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학력의 벽도 높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격의 벽도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결국 지금 36만 명 아니면 학령기에 39만 명은 교육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 36만 명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높은 장벽, 학교와 높은 장벽을 좀 없애고 유연화하고 학교와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이 좀 통합적으로 연계돼서 지금의 서열화되고 일어나던 청소년의 진로가 좀 변화될 수 있는 노력을 국가 사회가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평생교육은 주로 학력 및 자격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중등학교 학력 취득은 물론이고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는 중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지금 평생교육 체계를 통해서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주로 학사학위 취득 중심으로 이제 저희 필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교육이 학교 교육의 보완제가 아닌 학교 교육과 연계 통합된 어떤 교육 체계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청소년 시설을 좀 비교해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청소년 시설들은 주로 청소년 활동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직업, 대안학교, 창업교육, 비핵청소년 취업지원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주로 청소년 활동 중심이고 지역 주민 대상 문화시설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청소년 그 본류의 필요에 맞는 사업 개발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청소년 시설의 기능이 좀 개편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웨덴의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직업계 학교가 별도로 없고 일반 학교에서 직업교육 과정과 대학 입학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직업교육 과정은 12개, 그다음에 대학 입학 과정은 6개였습니다. 그래서 9년제 기초교육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입문 과정도 열려져 있어서 여기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이 되려면 학점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과정 계열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학교 밖 학습자의 학습 이력과 역량 평가가 좀 이루어져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입시 트랙이 있다면 모두 학교에서 수능과 수시를 통한 입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열풍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좀 다른 입시 트랙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가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학교장은 신고하고 데이터 허브가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무업 청소년은 늘 발굴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당국은 책임을 지고 접촉을 하고 잡센터에 등록시키고, 잡센터에 등록하면 사회복지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무업 청소년은 끊임없이 발굴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도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만 리스트화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현재 동의율이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드림 센터와 경찰, 보호관찰소 이런 연계들이 있어서 발굴의 효과는 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학교 밖 청소년 등록 시 확실한 이익이 필요한데 지금은 인권 침해, 개인의 정보 동의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이익을 제공해서 자발적 등록을 촉진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 허브와 더불어 활동 참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당국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아일랜드의 그 유스리치는 사실 아일랜드 인구가 한 400만이에요. 한 110개 센터가 유스리치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업 교육을 합니다. 학력과 더불어 직업 교육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센터가 있다. 아마 한국의 꿈드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잡센터가 있고 또 그 데이터 허브에 를 구축해서 여기서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에 대해서 넥스트 스텝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어쨌든 이 아이들을 교육으로 돌아오게 해서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해서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운동형 외톨이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단순히 직업 능력만 부족한 일자리만 없는 청년들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 담당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동기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운두년 외톨이 지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현재 무업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무업 청소년 발굴과 지원 정책이라든지 직업 훈련 정책, 그 다음에 전달 체계의 다양화와 어떤 청소년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생태계 구축,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교육 체제의 개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육 체제의 통합적 개편,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을 위한 결국 학교 밖을 나와도 어쨌든 학력을 취득하고 검정고시든 대안학교든 아니면 대안적 프로그램이든 학력을 취득할 때 사실 굉장히 학습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습 지원에. 근데 여기 교육개발원 관계자가 계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좋은 자원들이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개발물들이 이런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하는, 왜냐하면 교재값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검정고시 준비하기에도.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학습 이력이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좀 학습 이력이 좀 관리되는 체계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 지원이 추진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장에서 이 학습 지원을 할 때 검정고시든 학습 지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국가 세금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문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 시간이 저는 이제 성의껏 빨리 발표하느라고 애를 썼는데요. 성과 활용에 대해서는 발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철경 박사님은 올해 정년을 맞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열정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 많은 노고에 다시 한번 네 기관 다 모이신 자리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굉장히 광폭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안으로 갔다가 학교 밖으로 갔다가 이번엔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사업진단 및 개선 방안 이런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서영인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대학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교육 부문의 중점 사업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입니다. 먼저 바로 이제 배경에 들어가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직업 역량 제고나 재취업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고등교육 측면에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입학 자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평생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형태로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어떤 연계의 발전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 관점의 평생교육 정책을 대학이라는 공간 차원에 적용했다는 한계점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그 실효성을 크게 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평생 직업교육 부문은 그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25% 정도 증액할 정도로 교육 부문에서 주력 부분인데 이 정도로 정책적 시의성이 있고 중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앞으로의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한번 객관적으로 진단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추진하게 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차원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 자원 다변화의 본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 성인 친화형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도 찾아보고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교육부 외에 27개 부처의 한 570여 개 사업에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 116개 사업이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번 그 살펴봐야 되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를 위해서도 지난 10년간의 이 재정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근거를 한번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연구 내용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단 준거하고 정책 개선 방안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구 방법에서는 그동안 추진됐던 연구들하고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이게 아무래도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 사업비를 한번 그 찾아보는 것을 시도해 봤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성인학습자를 정원 내 정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대학이 미리 구조개혁에 그 성과를 낸 것으로 일부 인정할 정도로 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대학에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도 한번 그 규모의 경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봤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기초 연구 실태 분석, 정책 진단, 개선 방안에서 4단계로 연구가 추진이 되었고요. 이제 연구 결과인데 사실 현황은 기본 보고서에 그 이미 자세하게 이제 제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에서나 이제 정부에서 그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그 추진해 올 수 없었던 한계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제 연 단위로 변화된 것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3가지 표만 갖고 왔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 단위로 매년 이렇게 바뀌는 그 상황에서 뭐 예산도 그 연 단위로 계속 바뀌고 참여 대학도 좀 변경이 조금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원 현황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역 안배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됐는데 좀 사립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교당 평균 금액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혜되나를 봤는데 그 맨 상단에 보시면 기타 재정 지원 수혜를 이미 많이 받은 대학이 역시 이 본 사업도 수혜받는 그런 현황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특성화 시켜서 그 주력 대학을 모색해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성과 제고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그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석 결과였습니다. 진단은 이제 준거를 개발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 델파이를 통해서 15개 준거를 개발을 했고 그 15개 준거에 대해서 질적인 진단과 양적인 진단이 동시에 이제 수행이 됐고요. 진단 준거는 앞에 이제 4개 영역 그다음에 그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15개 진단 준거를 개발했습니다. 앞에 영역과 기준은 일반 그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을 진단하는 기준과 영역을 활용을 했고 거기에 맞게 이 사업에 맞는 준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15개 그 준거를 활용해서 이제 진단한 결과를 보면 먼저 확보 차원에서는 교당 평균 그래도 19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20여 개 이제 내외 대학이 교당 평균 9억 정도의 수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법 간의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단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 변동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184.2%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2007년도부터 추진된 BK 사업 경우에는 5.9%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좀 큰 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분 측면에서는 이게 연 단위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과 운영기간 의사결정 기간의 부족, 평가 지표의 계속적인 변동 발생, 그다음에 그동안 지역 안배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됐는데 그 성인 학습자 충원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대학을 그 찾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운영 부분에서는 일단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 사업에 많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은 이 사업에서는 조금 차별화시키는, 왜냐하면 지금 올해부터 현재 그 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경쟁 베이스로 추진되는 특수목적 사업에서는 대학 간에 좀 차별성이 더 두드러져야 된다는 그런 진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 측면에서는 연단 이제 3회에 걸쳐서 예산이 지난되고 또 항목이 또 이렇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집행의 자율성이 많이 제한됐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가 측면에서는 이제 효과성이든 책무성이든 일단 어떤 성과를 나올 만큼의 일정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학이 많이 어려워했고요. 그래서 이건 일회성을 조금 지향하고 장기적인 성과 창출 기간이 조금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선 방안을 도출했는데 저희가 이 개선 방안 마련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자문이 좀 칸막이를 많이 없앴으면 좋겠다.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 안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학 평생 교육이 아닌 이제 대학 교육으로 좀 안정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역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같이 발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 과정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교육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조금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19개 이제 정책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중점 사항에 대해서만 한 크게 네 덩어리로 요약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나 효율적 지원 측면에서는 블록 펀딩 시스템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장기 사업으로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지원할 때 대학의 회계연도를 조금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제출했습니다. 사업의 운영성, 그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는 단연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에 이제 지원하는 어플라이하는 그 대상 대학들의 풀을 구성하고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사업 공고 이후 충분한 대응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유사 중복 사업 조정 및 관련 사업들 간의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 및 질 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평가 기준의 타당성 확보와 무엇보다도 이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권역의 특성을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 공유 및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많이 제안이 됐는데 아마 이 사업을 그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조금 공유된 시스템화 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좀 객관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 대학 학습자 관점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가 조금씩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거를 핵심 공통 성과와 대학이 자체적인 노력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 자체 성과 지표를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책무성 이행 점검이 이제 1년 안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건 단연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제 자연히 그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5년 주기로 이제 추진되는 국가 평생교육 종합진흥 계획에 맞춰서 본 사업도 조금 그 주기를 조금 같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두 번째는 현대 이제 평생교육법에 기반해서 그 이루어지는 활동이 고등교육법의 근거에서 운영이 되는 대학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관련 법 간의 충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 대학 차원에서는 그 소프트 하드 인프라를 조금 많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 인식 제고인데요. 아무래도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에 와서 자유롭게 이제 그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것에 대한 인정과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홍보와 공유를 위한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연구 성과 활용은 저희가 이제 뭐 참여하는 대학의 이제 관계자들은 많이 만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2019년 사업에 그 저희 연구에서 제안된 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사업으로 이제 전환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그 찾아봤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국 기업은 왜 교육 훈련에 투자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반가운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 과제 제목은 왜 한국의 기업이 교육 훈련에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두 가지 연구 기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 훈련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간에 사실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교육 훈련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신뢰라는 요인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진 함의는, 정책적 함의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사실 학습이라는 것은 일터 밖에서,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직장 생활하면서 역량이 꾸준히 쌓여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과연 한국 기업에서 잘 일어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성인들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그럼 어느 공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오픈 퀘스천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을 할 때도 인간을 바라볼 때 코스트 베너핏에 따라서 당근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고 채찍을 주면 이렇게 안 움직이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신뢰라든지 사회적 선호라든지 호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작동한다.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밝혀냈다는 게 제 연구의 함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교육훈련 투자에 관해서 생산성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나인강 교수님이 한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고 저희 원의 기왕국 박사님 한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업이 교육훈련 투자를 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1원 정도 투자하면 5원 내지 한 9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면 기업이 교육훈련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추정하기에 제일 적게 나왔는데 1원 투자하면 한 2원 정도 나오는 거. 그것도 가장 이제 적게 추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생산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들은 교육훈련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결국 저는 사회적 선호라든지 신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가설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기존에 숙련에 대한 수요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산업 구조의 문제, 정규 비정규직 문제, 기업 규모의 문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신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 투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인적 자본 숙련이라는 것은 물적 자본과 다르게 노동자가 회사를 떠날 때 회사에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재산권 계약이 불완전한 거죠. 즉 물건을 사고 나서 그것을 지불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게 아니고, 돈은 사장님이 내지만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설정을 완전하게 계약서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계약서로 아무리 내 거다라고 해도, 사장님이 내 거다 하더라도 이제 종업원이 떠날 때는 사실은 그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킬이라는 게 결국 아이언맨, 그 영화의 아이언맨 갑옷 같은 건데, 그 아이언맨 갑옷을 딱 입게 되면 인간의 역량은 훨씬 커지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그 아이언맨 갑옷을 사줬다면 그 회사를 떠나면 그 아까 아이언맨 갑옷을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아이언맨 갑옷을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산성 과정에서 아이언맨 갑옷이 필요하면 사주고 아니면 안 필요하고. 그런데 교육 또는 학습을 통해서 축적된 인적 자본은 그 아이언맨 갑옷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두고 가라. 안 되는 거죠. 내 몸에 완전 체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이언맨 갑옷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엄청 비싸고 또 생산 과정에서 시간 손실이 많고 그렇다면 필요해도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재산권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다. 내일 당장 헤어질 여자친구한테 고급 명품백을 사준다든지 남편한테 좋은 차를 사줄 수가 없는 거죠. 내일 당장 헤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터에서 스킬 축적은 잘 안 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개별 어떤 정책들의 접근보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자본, 신뢰의 문제들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가설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결론은 맞다, 그렇게 나온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존의 교육 훈련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식입니다. 교육 훈련 투자를 통해서 스킬이 축적되고 그 스킬이 축적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생산성이 향상된 것 중 일부는 경영자 이윤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노동자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몫이 교육훈련 투자 금액보다 크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당연히 다시 또 교육훈련 투자를 더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또는 스킬 공급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럴 때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돈만 투자하면 진짜 바로 스킬이 축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래 교육훈련을 시키더라도 내가 얼마나 학습 노력을 할지 안 할지는 신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다 관찰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도 학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근로 노력을 더 하는지도 결국은 계약서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높아진 교섭력을 이용해서 태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근속을 유지할지도 사실은 사전에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거죠. 즉 숙련을 축적하고 활용해서 생산성까지 이루어진 이 많은 메커니즘은 모든 것을 계약서로 쓸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불안정 계약들이 존재하는 그런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때 사실은 일터에서 역량 개발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작은 여러 가지 정책들 전달 체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일터에서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일까?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효과만큼 내지는 못할 거다. 자, 이게 그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서 EU 자료랑 결합을 해서 팩트 파인딩을 해낸 겁니다. 한국의 교육훈련, 사업주가 하는 교육훈련을 보면 일단 전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보면 참여하는 종업원 비중도 EU보다 이제 낮은 편이고요. 시간으로 보면 더 낮고 비용으로 보면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은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직장 들어와서 한 20-30년 동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사업주가 지원해서 내 능력을 강화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떨어진다. 이게 이제 발견해낸 팩트 파인딩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던 대기업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아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자, 연구 가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실정 분석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먼저 보시면요. 밑에 이제 일터 특성들 보면 기업 규모가 있고 종사상 지위가 있죠. 대기업, 중소기업이 종사상 지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듯이 1000인 이상이 이제 그 레퍼런스 변수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클수록 교육 훈련을 많이 받고 적을수록 적게 받는다. 그 다음에 종사상 지위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적게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 한번 벌어진 역량의 격차가 기업 가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잘하는 애들은 계속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기업에 갔거나 혹은 정규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전혀 포용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이런 훈련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킬 활용 부분인데 일터에서 얼마나 스킬 활용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스킬 활용을 특히 문제 해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면 훨씬 더 일터에서 교육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개인 특성에 보면 피학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 즉 똑똑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또 교육 훈련 기회를 많이 받습니다. 즉 포멀 에듀케이션 단계에서 역량 강화가 충분히 되면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사업주들이 교육 훈련을 시킬 동기나 유인이 좀 더 생기는 거죠.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게 이제 신뢰입니다.
임금 근로자가 얼마나 신뢰로운 사람인지 또 경영자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보면, 그리고 둘의 교환 보면 특히 중요하게 나오는 게 경영자의 신뢰입니다. 둘 간에 좀 다중공선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돌리면 둘 다 이제 별이 찍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하다고 믿을 때 사실은 교육훈련 투자라는 그 불안정한 계약이 극복이 돼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또 추정 개수가 지금 상당히 큰데 경영자의 신뢰가 제가 본 연구에서는 소개는 안 했지만 제 원래 보고서 같은 제목입니다. 이거에 좀 더 자세한 분석들을 했는데 대충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신뢰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교육훈련 참여율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간다. 다만 그 신뢰라는 걸 올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사실은 개별 어떤 훈련 정책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동 정책, 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 법 질서를 잘 지키는가, 내가 또 얼마나 배신의 경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이 속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런 기업 내에서 교육훈련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만 과연 이게 달성될 수 있을까? 사업주한테 기대는 그런 방식이죠.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에 좀 더 다른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에게 직접 주는 방식은 어떤가,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추정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산업이라든지 직종, 기업 규모 같은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업종별 특성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학령기 이후에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인적 자본 축적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의 유명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딴 데 떠나는 거 두려워해서 훈련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다른 회사로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대해라. 결국 이런 경영 관행을 생각하는 경영자들이 많아지는 사회, 한국 경제가 될 때 일터에서 역량 축적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국 기업은 왜 교육훈련에 투자하지 않는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는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연구과제 제목이라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발표 다 들었고요. 아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제가 그 원장님도 소개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네 분의 원장님 여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도 오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송병국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원장님하고 좌장하고 그다음에 토론자분 단상으로 올라오시는 동안만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병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행사는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세션에 8개 세션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세션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 미래 세션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하는 세션입니다. 4개 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은 각 기관별로 대표 과제 하나씩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또 각 기관별로 3개씩 주요 과제에 대한 요약본을 만들어서 현재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또 개별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오늘 발표된 자료,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자 소개하고 그리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곽원규 순회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곽 교장 선생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학관, 교육장을 역임하신 경기교육의 희망이십니다. 두 번째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십니다. 예, 박수. 최 국장님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국장 그리고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신 여성가족부의 정책브레인이십니다. 다음에는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이십니다. 본부장님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하셨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탄생하면서부터 계속 일하신 평생교육의 전문가이십니다. 다음에는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이십니다. 국장님은 고용부, 국무조정실, 대통령 비서실, OECD 등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고용 및 훈련 분야의 정책통이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이희수 교수님은 이 자리에 학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학회장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사실 교육개발원에도 오래 계셨고 또 중앙대학교에서 또 대학원장도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는 교육학과 교수이십니다. 나머지 4분은 그 주제 발표에 대한 하나씩 토론을 하시겠지만 이희수 교수님은 그냥 풀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그 시간 때문에 제가 별도로 발표자들께도 이렇게 문자를 드렸고 토론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배려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아마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믿고요. 그래야지만이 혹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라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 가장 촉박하신 분이 장신철 국장님이십니다. 아마 국회에서 갑자기 또 호출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마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그래도 토론을 하시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신철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일자리위원회에 있다가 작년 말에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잘 들었는데 4분 발제 중에 주로 반가운 박사님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교육훈련에 투자를 안 할까? 저도 굉장히 요새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사님은 이제 근로자와 경영자의 신뢰지수, 호혜성 이런 게 높아질 때 교육훈련 기회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측하신 대로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진짜 기업들이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면 이 직업훈련이 일종의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러죠. 중소기업이 양성해 놓은 인력, 남들이 다른 기업이 양성해 놓은 인력을 그냥 포칭한다 그러죠. 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직업훈련 투자를 안 하죠. 특히 이 범용 훈련, 뭐 일반적인 제너럴 스킬은 아무 기업이나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빼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인센티브를 갖는 거는 다른 기업에서는 쓰기 어려운 기업 특수적인 훈련, firm specific training이라고 그러죠. 그 분야에서만 뭐 이렇게 훈련을 투자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표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뭐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가 주로 훈련을 끌고 왔습니다. 옛날에 훈련 의무제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들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보험료들은 여러분들 내시죠. 근데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업주가 냅니다. 사업주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원을 내고서는 40원, 50원도 못 찾아 먹어요. 환급을 안 받아가요. 그만큼 훈련 투자가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때도 고용보험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시든 아니면 자영자이시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이시든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나 훈련 계좌를 발급해 주세요 하면 1인당 200만 원어치 1년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용보험에 의해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왜 훈련 투자를 안 할까? 특이한 게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 물으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훈련 안 가는지? 가장 큰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일이 바빠서가 다른 나라보다 한 2배씩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사업주가 안 보내준다는 얘기기도 될 거예요. 사업주가 어쨌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시키는 훈련,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찾아먹는 훈련,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이 근로자들 스스로 훈련시키는 거라도 굉장히 촉진을 시켜보자. 그래서 평생 내일 배움 카드를 내년도 1월부터 발급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15세 이상이면. 그래서 1인당 유효기간 5년짜리 300에서 500만 원의 계좌를 발급을 해줍니다. 취약계층은 500만 원, 괜찮은 근로자들은 300만 원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스스로 커리어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요새 그거 설계하느라고 내년도 1월 1일이면 별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바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윤철경 박사님께서는 그 특히 특성화고 단계에서 교육훈련 이 스쿨하고 이 직업 전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약하죠. 독일이 롤 모델인데 듀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공부할 친구하고 직업계 계통으로 나갈 친구하고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5년 전부터 일학습 병행제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학습 병행법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곧 뭐 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500개 중에 지금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이 한 163개가 돼요. 1인당 고용보험 기금으로 700만 원 이상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되면 굉장히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업훈련 투자를 옛날에도 열심히 해온 거는 아니고 현재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직업훈련 카드가 평생
카드가 발급이 되면 이게 직업훈련 쪽에 새로운 변화를 좀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원격 훈련 같은 거를 굉장히 보강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면 토요일, 일요일 날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도 많이 바꿔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평생 내일 배움 카드 그거 눈여겨 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자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가원 박사님이 발표한 그 과제에 대해서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이 왜 교육 훈련에 투자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곽원규 순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순회고등학교 곽원규입니다. 미래 교육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키워져야 하는데요. 아직도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경쟁적 교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경쟁적 교육에서 벗어나서 협력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교육, 공생적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교육은 사람과 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때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교육 과정의 다양성, 특히 이제 고교 학점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진학이 아닌 진로를 중심으로 이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데 다양한 트랙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대학을 가려는 트랙도 있고 예술을 하려는 트랙, 창업을 하려는 트랙 등등 이런 다양한 트랙들이 제도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학교 내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이 교육 과정의 어떤 다양성, 창의성의 핵심이 교육 과정이라 보는데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사건이 하나씩만 터지면은 그 매뉴얼이 더욱더 세밀해지고 옥죄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감하게 제거될 때 이 미래 사회와 관련된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융복합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 융복합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게 저는 교과주의로 봅니다. 국어교사, 영어교사 이렇게 현재는 이런 교과교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순회교사를 돌리거든요. 다른 학교 오는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 부전공자나 또는 복수전공자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해서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게 할 건가, 이런 제도적인 고민들이 연구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수업 혁신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쟁적 교육, 입시 중심 교육에서 아직도 많이 변화하고는 했지만 교사 중심 수업에서 적어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학생들은 그 속에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국어 시간, 영어 시간 각각의 시간에서 모르는 것을 깨우칠 때, 즉 지적 희열과 만족을 느낄 때 행복한 학교가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 확 전환을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진도를 언제 나가나,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학부모들이 항의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문제점 또는 두려움에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혁신인데요. 수업이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 바뀌면은요, 평가는 자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을 했기 때문에 서술형, 논술형 또 그런 방향으로 크게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서술형, 논술형 평가와 더불어서 이 과정 평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제가 중학교 교장 할 때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교육은 매우 축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미래혁신학교 비전 중에는 공정성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그 공정성의 개념을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입시의 공정성, 성적의 공정성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너무 지나친 공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혁신하고 평가를 혁신하려면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교사의 개인 역량이 집단 역량으로 결집되어 승화될 때 결국 교실 수업이 바뀌고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핵심 제도가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 교사학습 공동체가 각 학교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잘 되는 학교가 일부 있는가 하면 형식화된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사학습 공동체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변화를 꾀하려면 인사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 대개 2년만 있으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적어도 한 학교에 3년이 있어야 그 학교의 실정과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2년 있으면 다른 학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한 학교에 있으면 최소 3년 또는 4년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옮겨야 된다라는 제도적인 전환.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일반직 부족이 많을 때에 있었던 제도 2년만 있으면 무조건 바꾸는, 지금은 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정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만 내면 다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교육장을 하면서 보니까요, 1년 6개월 지나니까 제가 제일 고참입니다. 과장도 다 바뀌고 장학사님들도 뭐 다 바뀌고 안 바뀌어도 업무를 돌려버리고 일반직 팀장 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건가? 내가 일을 할 때 문제만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죠. 이러한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 없이는 이 학교의 미래의 학교와 연관돼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특히 교육청에서 있어 보면 아주 그 큰 일이 학군을 조정하거나 신설 학교를 만들거나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 플랜이거든요. 중장기적 플랜.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일만 없으면 되니까 뒤로 미루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직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또 사람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장의 역량과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갈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예, 바로 최성지 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 국장 온 지가 지금 한 7, 8개월 됩니다. 사실 제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단계인데 청소년 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이 진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기 오신 쌤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와 지금 지역사회의 진로 교육이 과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학교는 뭐 진로교육 지원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로 체험 지원 기관이라든가 꿈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뭐 800개가 수련 시설이 800개가 넘게 있지만 실제로는 또 진로에 있어서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지점을 오늘 연구에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융합이 돼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진로 교육이 필요할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좀 재구조화하는 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앞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화에서는 지금 기존의 방식의 그런 주입식 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는 건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좀 청소년들이 이제 뭐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학 이외의 진로에 대한 좀 고민, 평생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꼭 대학을 바로 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좀 서비스를 받고
직장을 다니다 또 교육을 받고 싶으면 또 대학을 나중에 가고 이런 선택권이 있는 앞으로는 좀 자유로운 시대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대학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좀 앞으로는 이런 평생 교육 기관 그리고 근로자의 재취업 기관으로 이제 역할이 변화가 되어 가셔야 될 부분일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청소년기에 과연 충분한 이제 진로 교육을 받고 있냐 이 부분인데 아까 윤철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는 30만 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 여가부에서 하는 거는 내일 이룸 학교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혜택을 본 애들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까 뭐 내일 뭐 이룸 카드인가요? 내일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잘 연계가 돼야 되는데 또 학교 밖 아이들의 특성은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도 있지만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하기 어려워서 사실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직업 훈련을 받으라 이러면 사실 좀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 300명 가까이 교육을 시키지만 연간 한 35%가 중도 포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직업 훈련 받으러 가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좀 세심하게 이제 좀 배려를 해주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과정이 따라가야지 그 직업 훈련을 무사히 마치는 거예요. 다시 조금 이렇게 원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있는 이 많은 아이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물론 뭐 이 아이들도 자기가 검정고시 보거나 자발적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 소위 말하는 니트라고도 하고 무업 청소년이라고도 하는데 좀 주변화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철규 박사님 그 시간이 없어서 해외 사례를 잘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16 플러스 데이터 허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의무 교육을 마친 애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이제 직업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도록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16세에서 18세까지는 어쨌든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계속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물론 일반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촘촘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좀 학교와 그리고 뭐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정보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의 한 50%만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사실 학교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둘 경우에 지역사회로 지자체 장에게 정보가 연계되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세에서 24세 후기 청소년들 문제입니다. 후기 청소년들이 니트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좀 학교 밖 지원법에서 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학교 밖에서 무업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들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윤철경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는 몇백 개의 청소년 시설들이 있는데 이들이 좀 무업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이 가셔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평생 내일 배움 카드에 근로자만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전 국민 다인가요? 그러면 무업 청소년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우리 같이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심한식 본부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한식입니다. 이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 교육개발원에서 아주 대표 사업으로 대표 연구로 저희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꼽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좋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좀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연구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가면서도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물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 사업들의 그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발표 자료 11쪽에 보시면 여기 자료집에는 72쪽에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평생학습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2017년까지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평생학습 중심 대학 육성 사업하고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평생학습 중심 대학 사업은 주로 그 주체가 대학의 부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로 대상이 지역 주민들, 지역에 계시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었다면 평생학습 중심 대학, 평생 단과 대학 사업부터 그 사업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2017년 평생학습 단과 대학 사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촛불 혁명을 이끌어낸 단초가 된 이대에서 단과 대학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했었냐면 정규 학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학위를 주는 과정들보다는 비학위 과정들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의 시설과 재원들 또 인력들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대학이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학위 과정들을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명칭을 평생학습 지원 체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8년도에서 2017년까지 예산의 어떤 불안정성 또 부침이 심한 것 이런 것들을 한 선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 다양한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중심으로 저희 그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 사업의 이제 진단 결과 이 배분에서 이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준비 운영 기간 의사결정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인정합니다. 저희가 2월 또는 3월달에 공청회 하고 사업 설명회 해서 또 4월 내 빨리 또는 어떨 때는 6월까지 이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이제 기존의 단년 사업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그 국회에서 결정되고 나서 1월달에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영호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이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번 검토했던 것이 단연 사업으로 전환시켜야지 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작년에 교육부 그리고 저희들 노력해서 이걸 단연 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들은 앞으로 차츰 해소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평생학습 학습자들을 충원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또 성인 학습자들에게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을 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는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사업은 학위를 주는 사업입니다. 각 대학의 정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별화시켜 나가야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시설비를 30% 이상 집행하는 것 말고는 대학이 예산 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컨설팅해서 합의해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자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을 좀 낮추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문대학 사업에 이제 올해부터 처음 선정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25세로 낮췄고요. 30세 이상으로 한 거는 다른 입학 전형하고 이제 중복될 가능성 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심 본부장님이 직접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계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리스판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87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입사해서 2019년에 토론하려니까 한마디로 격세지감. 제가 요약하면은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가르쳐준 말, 교육개발원 보고서의 최대의 고객은 누구인지 아냐? 누구냐 그랬더니 석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처럼 와이파이가 돼서 전자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외국 문헌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때인데 교육개발원의 전문 도서관과 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보면 이론적 배경이 충실하다. 그래서 석박사 논문 중에 상당 부분 외국 도서 인용했다라면 저거 개발원 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구회가 출발하니까 그래서 그 초기 보고서는 앞부분 이론적 배경 이런 부분은 길고 정책 방안은 약했었습니다. 근데 연구회가 들어오더니 성과, 평가, 정책 활용도 평가가 강조되다 보니까 앞부분은 짧고 뒤에 정책 방안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세대 고객은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연구원은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성과급도 받고 그래서 이걸 아마 2세대의 고객은 사무관 3세대 고객 오늘 반가운 박사님 발표를 보고 학회장으로서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왜냐 이제 정부 출연기관의 보고서의 최대의 고객은 교수구나. 학설에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인 페이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정책 정책 싱크탱크로서 정책 보고서 쓰는 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최고의 정책 보고서는 역시 정석대로 탄탄한 이론에 기초해서 내놓는 정책 방안이 최고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학회와 정부 출연 기관이 공동 발전하는 이른바 공진화의 세대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뭐하라고 또 저기 송병국 원장님 친구라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갔다 소리 들을까 봐 한마디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좀 들은 밑줄 쳐가면서 보고 서한선 선생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밑줄 치면서 읽은 책이 그 크리스 앤더슨 테드의 중흥의 기반을 마련한 테드의 헤드 대빵이 쓴 그 책입니다. 테드 톡스의 그 공식적 가이드북인데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슈는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학교 밖 아이들. 제목이 우선 되잖아요. 우선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테드의 이념은 이겁니다.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확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다는 그분 아버님이 원래 그러니까 선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감과 아이디어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랬더니 이렇답니다. 세상에는 터프 퀘스천, 다루기 힘든 불편한 주제, 그게 아마 학교 밖 아이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테드의 공식적인 이념이 이겁니다. 이슈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풀어가라. 그러면서 터프 퀘스천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난민, 성폭력, 그다음에 당뇨, 이러한 문제는 뻔하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야? 원인 분석해서 그다음에 끔찍한 학교 밖 신림동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질적으로 밝혀내고, 그거를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는 그럼 어떻게 하는. 저는 이런 보고서 보면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다 하시느라고 수명 단축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런 이슈 중심 연구는 철저하게 모랄리티, 도덕성으로 이끌고 간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도덕성, 모랄리티가 아니라 큐리아시티, 호기심으로 이끌어가라. 그래서 문제 중심은 늘 도덕 군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하는 사람은 호기심으로.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 중심 접근하는 사람, 이게 사회적 문제 아니겠어? 그렇게 사회적 문제를 폭로하고 제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근데 아이디어 쪽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용어도 앞부분 이슈하는 사람, 그래 이 난민 문제 얼마나 끔찍해, 테러블, 이런 단어를 쓰는. 그러나 이쪽에서는 야, 우리가 학교 밖보다 더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 이런 따가 이럴 때는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아? 인터레스팅, 이런 단어를 쓰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이 문제 중심 접근하는 사람은 늘 탄원형, 플리, 이것 좀 해주세요, 기금을 더 내주세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것 좀 이슈를, 여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자체 다 덤벼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 플리, 탄원형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 쪽 하는 사람은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재미있는 리들, 수수께끼야 하면서 수수께끼를 던지듯이 선물을 주듯이 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소는 을이 아니다, 갑이다. 갑이 되려면은 이슈 중심 접근을 하지 말고 아이디어 중심 접근을 하자. 그럴 때 우리가 대학 석박사, 사무관, 대학 교수를 넘어서서 우리가 갑이다 하는 것을 하려면 결국은 문제는 정말로 이슈가 아니라 아이디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도 결국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아이디어로 국민에게 답할 것인가를 어떤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어쩌면 앞으로 오늘은 제 1회입니다만 아마 오늘 오전에 개회식 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행사를 칭찬한 관계로 아마 내년에 2회 또 후년에 3회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후년도에는 우리 또 4개 기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시간이 제가 잘 토론자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혹시 있으시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분은 간단히 자기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직이고요. 11년 차 무직이고요. 아까 뭐 내일 배움 카드가 근로자는 300만 원이고 무직자는 200만 원입니다. 현재. 예, 무직자도 가능해요. 200만 원 한도 내서 지금. 예, 제가 인터넷 교육만 받고 실제 교육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우체국에 통장까지 만들어 놓고.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갑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참고적으로 저는 청소년 활동을 좀 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학교 밖 용어를 딱 들으면서 야 이거 딱 찍었구나 또 새롭게 이슈로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선행 조건으로 놔두고 나머지 아이들을 찍었어요. 학교 밖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지금 토론자 그 연구 발표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좋은 얘기는 안 나와. 바깥에서 학업을 적응하지 못해서 나왔어.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청소년 활동을 10년 전, 20년에 할 때 들었던 얘기예요. 학교 부적응 청소년. 그다음에 또 하나 길게 설명드리면 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 청소년 기관 수련관에서 청소년 예술 경연 대회에 포스터가 나왔어요. 참가 대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3학년부터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가로치고 13세에서 18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써져 있던 아이들과 뒤에 써져 있던 아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아이들이에요, 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학교가 왜 현장하고 진로교육은 저는 청소년 활동에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진로교육은. 그거는 학습이에요. 또 하나가 진로를 자꾸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요.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청소년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찾음으로써 진로를 찾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은 나가보지 못했어요. 무식하지만. 유튜브나 방송 자료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은요. 외국은 청소년 활동이 그냥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로교육을 해야 된대요. 진로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진단이 되지 않으면 교육, 미래, 한국 10년 뒤에 똑같은 발표 또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 연구 보고서에 온 게 페북에서 떴길래 근데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교육 미래 학교 밖 청소년 발표한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학력도 높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11년째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패널 그 주제에서 토론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육장까지 하셨다는데 요것만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드려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했습니다. 예, 제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초까지 서울에 있는 모 교육청에서 기관제 근무를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근데 그만뒀어요. 제가 스스로. 과장님이 붙드는 거를. 왜? 저는 바깥에서 청소년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교육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딱 들어갔어요. 모집을 해서. 근데요. 제가 계획서, 결제서를 올릴 때마다 다 태클이 걸려요. 왜? 제가 보는 관점이 틀려요.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쪽이죠. 교육 쪽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는요. 인풋도 학습이고 아웃풋도 학습입니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인풋이 무엇이든 들어가든 아웃풋이 무엇이 나올지도 몰라요. 다릅니다. 그걸 같이 엮으려고 하시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십사 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미래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답해서.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아마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아마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학교 밖에는 많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또 열심히 잘 활동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배려해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일반 청소년들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학교를 그만뒀는데
학교 밖이라는 말 싫다. 나는 청소년이면 되지 왜 나한테 굳이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붙이냐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가 뭔가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쓴 개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연구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연구할 때 참고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혹시 의견 주시 질문이나 뭐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좋은 발표도 하셨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이나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약간은 주책스럽지만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저희는 성인 중심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훈육받아가며 혼나가며 이렇게 자란 세대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동 중심 사회, 아동 중심 교육을 받고 아주 대우받고 자랐어요. 근데 나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근에 제가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죽하면 힐압에서 2000년에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고 정신 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때가 그렇게 성인 중심 사회에서 구박받고 훈육받고 혼나가며 자랐지만 그렇게 불량 청소년 많지 않았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 아동 중심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받고 잘 자라는데 불량 청소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때보다도 이 자유방임적 교육이 너무 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동 중심 교육 100년 하고서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성인 중심 사회에서 이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지나친 아동 중심 방임주의적 교육도 문제가 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옮겨서 최소한도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이 질서와 훈육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의 관점과 패러다임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요새 청소년들 버르장머리고 싸가지가 없어요. 이거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식당에서 그냥 밥 먹으러 왔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걸 놔두고 말이죠. 이게 안 되죠. 저 훈육과 질서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훈육과 질서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동 중심 좋지만 너무 지나쳐요. 한마디 했어요. 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인성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손 들으셨는데요. 저 마이크 좀 드릴까요? 저쪽.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입을 떼려니까 많이 떨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많은 내용들을 들었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학교들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많은 활동을 할 때 보면은 학교가 너무 이제 학교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 학생의 교육에 지역 사회가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 손을 많이 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 사회가 단절되어 있는 현상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 떨리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진로교육이라든가 꿈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체험 중심이고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사들도 지역사회를 믿지 못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조금 너무 성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제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
과정 중에서 이런 지역 사회랑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같이 학생을 키워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교육부에서 요새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교육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와 함께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마 그런 정책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발표하신 분들 가운데 뭐 여기 코멘트 하실 분 있나요? 아까 네 분 발표하신 분 우리 윤 박사님 혹시? 그러세요? 그럼 됐고 우리 반가운 박사님 혹시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서영인 박사님, 그다음에 박혜영 박사님 어디 나가셨네. 자, 그러면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년도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